더 떨어지는 것 같아요. 네네네. 그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네네. 근데 그렇지는 않고요. 아, 이게 네. 그냥 임신과 네, 관련된 어쩔 수 없는 임신과 그런 관련된 뇌구조의 현상이다. 변화가 생겨서 아, 건망 그런 부분이 있는데 네. 임신과 뇌구조 때문에 관련된 생기는 뇌구조의 거니까 변화. 그럴 수 있다. 너무 선생님 걱정하지 너무 말으셨으면 신기하네요. 좋겠어요. 왜냐면 네, 이게 약간 그냥 기분 탓이 아니라 네, 맞아요. 실제로도 네, 뇌구조의 변화가 네, 일어나서 네, 임신과 동시에 깜박깜박하고 그런 건망증이 네, 생길 수 있다는 게 내가 너무 아닌 나와 신기한데요. 네, 이게 그냥 소통, 교감하기 출산과 위해서 뇌의 가지치기를 이루고 뇌를 좀 더 효율적으로 만들어서 더 몰입할 수 있게 만들기 위한 기전이다. 그런데 이것을 임신한 여성의 뇌는 이러이러하니까 사회생활에 맞지 않아. 이렇게 남성 신경과학자들이 그렇게 주장을 해왔었어요. 여태까지. 이 흑세만은 여성 신경과학자로서 이걸 제대로 밝혀내고 2년 후에는 자연스럽게 돌아온다. 근데 어떤 경우에 돌아오기 힘들다? 남편의 무관심, 그리고 소통의 단절, 혼자 독박 육아, 육체적, 그리고 아까도 봤지만 육체적 스트레스보다 더 심한 건 뭐라고요? 정신적 스트레스. 이럴 땐 뇌구조가 다시 원상복귀되기 힘들고요. 그와 더불어 자율신경계 기능도 교감신경 쪽으로 굉장히 항진되면서 어떻게 우리 횡격막, 골반적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최근에 발견한 그런 그 내용들에 의하면 이러한 그 뭔가 뇌에 이렇게 영향을 미치는 거에는 사실은 이렇게 뇌의 가지치기 열심히 하는 애가 있어요, 사실. 마이크로글리아라고 뭔가 문제가 생긴 아이들을 착착착착 쫙 뻗어가지고 없애주는. 그래서 내 뇌 속의 청소부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 마이크로글리아가 신생아 시기에 엄청 가지치기를 해줘서 뇌 효율을 높여요. 그리고 우리가 어느 정도 성인이 된 이후에는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임신 시기에 이런 뇌구조의 변화도 이렇게 가역적이지 못하고 이렇게 망가지는 거 아닌가 해서 제가 자료 조사를 해봤는데 그것과 연관성은 미비한 것 같고요. 제가 지금 이걸 본 김에 말씀을 드린다면 그렇게 가지치기가 멀쩡한 뇌인데도 막 일어나는 경우가 생겨요. 그러면 우리는 뭘 겪죠? 우울증, ADHD, 그 결과물로 나온 말들은 너무나 많아요. 파킨슨, 알츠하이머. 그런데 그것을 촉발하는 트리거가 무엇일까요? 거기에 대해서 최신 신경과학자들이 하나같이 얘기하는 건 정신적 스트레스라는 거예요. 진화적으로 우리는 우리 몸이 염증 반응, 뭔가 다치거나 이게 교감신경 항진되는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내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교감신경을 항진시켜요. 코티졸. 이거는 염증을 없애는 막 이런 쪽으로 막 작동을 하게끔 하거든요. 그런데 현대 사회는 그렇게 예전처럼 밖에 나가서 호랑이를 만난다거나 이럴 일은 없잖아요. 그런데도 뭐가 있죠? 여전히 그와 비슷한 두려움, 정신적 스트레스들이 있죠. 그로 인해서 우리 몸만 긴장하는 게 아니라 이것이 몸만 긴장해서 자꾸 염증 유발. 그게 뭐예요? 당뇨로 인한 대사증후. 이걸 다 우리는 만성 염증 질환으로 보거든요. 뇌에까지 영향을 미쳐서 뇌의 이런 구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막 신경 가지치기를 막 멀쩡한 애들 막 잡아먹는데요. 그 신호를 받으면. 그것은 지금 임신 시기에 일어나는 것과는 달라요. 임신 시기에는 뭐라고요? 아이와 소통하기 위해서, 내 태아와 소통하기 위해서 기능적으로 구조 변화를 하는 거예요. 딱 뭐냐면 사회적인 관련이 있는 그 공감, 소통.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바깥은 좀 차단하고 온전히 아이에게 집중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온전히 소통하고 공감하고 뭔가를 했을 때, 즉 저는 미주신경 활성화 됐을 때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미주신경은 제가 미주신경 활성화 운동법 호흡으로도 말씀을 드리지만 다른 사람과의 이런 소통, 옥시토신 분비, 그리고 교감,
이럴 때에도 그 적절한 긴장도를 유지할 수 있다고 하거든요. 숨을 들이마실 때는 심박수가 좀 올라가고요. 숨을 내쉴 때는 심박수가 좀 내려간대요. 교감, 부교감이에요. 그 차이가 클수록 미주신경이 잘 활성화됐다라고 판단을 한다고 하거든요. 멋지지 않아요? 자율신경계의 유연성. 이거를 잘 확보하고 있으면 이렇게 격변하는, 뇌구조까지 격변하는 이 임신 시기에도 잘 돌아올 수 있는데, 이게 뭔가 잘 이루어지지 못하면 뇌구조도 잘 회복되기 어렵고, 가장 미주신경에 의해서 영향받기 쉬운 횡격막, 그리고 골반저 근육이 문제가 생기기 쉽게 된다라는 것까지 이렇게 연결 지을 수 있다는 게 저는 참 기뻐요. 그게 사실은 다 선생님들 덕분이에요. 아무리 제가 떠들어도요, 공감 소통해주고 들어주는 사람이 없으면 이걸 지속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 그런 의미에서 선생님들 왜 후기 안 쓰세요? 지났어. 8월 챌린지. 통닭 치킨 사은품 지났잖아요. 선생님들 진짜 이러시면 안 돼요. 제가 애걸복걸 하잖아요. 이 공감 소통은요, 우리끼리 아 좋아 선생님 정말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아 좋아 하다 이거 딱 끝나잖아요. 싹 사라지세요. 남는 건 뭐만 남아요? 우리의 추억은 사진과 글밖에 안 남아요. 응? 사진과 글. 그러더라고요. 그거를 이제 나이가 이 정도 먹으니까 알겠고요. 제가 요즘에 페북에서 유행을 해서 20대 사진을 막 찾아봤는데 한 장이 없어. 그 사진에 대한 그 의미를 그렇게 중요하게, 기록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한 지가 아이 낳을 그 무렵인 거예요. 정말 애석하더라고요. 동시에 생기는 건가요? 아니요. 수술 임신을 인해서 여러 가지 임산부들한테 정신건강 그 살펴보니까 정신건강에 대해서 그 조사가 많아요. 그래서 최근에 이거는 발표된 논문들을 단지 보면 제가 또 이렇게 또 막 흥분하면 안 돼. 이게 단지 임산부에게만 해당되는 얘기일까요? 응? 가장 취약한 지금 이 스트레스의 정신건강에 가장 예민하게 반응하는 군이 임신부, 임신하신 분들. 이기 때문에 이걸 강조를 한 거죠. 우리 현대인들 지금 코비드19 똑같이 겪고 있잖아요. 다 누구에게나 해당될 수 있는 얘기들이고,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객님들은 아마 이런 분일 수도 있다라는 거. 이거를 무시하면 절대로 안 되죠. 여태까지는 그런 것들을 그냥 무시하고도 충분히 운동 지도를 하고 아니면 치료를 진행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앞으로의 시대는 그러지 않을 거예요. 뭐 이런 건 이제 그 불안감, 무력감, 두려움들이 코로나 아니면 불안감 이런 것들이 훨씬 임산부들이 조금 취약해요. 훨씬 에 대한 걱정들이 제일 많으시고요. 그런데 이런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임신 예후에도 영향을 좀 미쳐요. 어떤 영향을 미치냐면 네네네. 이게 세 가지로 나눈 건데 건강한 사람, 그리고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은 사람, 육체적인 스트레스를 받은 사람, 일이나 그런 것들 때문에. 그래서 보시면은 조산이나 아니면 신생아 입원율, 그리고 임신 합병증이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건강한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은데, 의외로 신생아가 태어나서 신생아 그 중환자실에 입원할 확률이 육체적인 스트레스보다는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훨씬 더 커요. 어머. 그리고 임신 합병증의 발생도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훨씬 어머머머. 커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정말 임신 이후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정신 건강이 더 중요하고 마음 챙김이 더 중요하다고 제가. 정신적 스트레스를 조절하는 데 있어서 마음 챙김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 선생님께서 굉장히 강조를 하시거든요. 그 해법을 여러분들은 이미 아시죠? 정신적 스트레스를 위로해 줄 수 있는 신경, 미주신경을 활성화시키면 이러한, 그러니까 자율신경계, 부교감 신경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전략을 내 몸에 잘 장착하면 이완 반응을, 그럼 이런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한 이런 문제점들을 어떻게 해요? 잘
해소할 수 있다. 이걸 여태까지 강조드리고 있었던 거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이거를 보여드리고요. 와, 이거 너무 신기하네요, 이거는. 그래서 저는 네. 마음 건강을 챙기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되게 많아요. 근데 네. 이 중에서 피디님 혹시 이 중에서 하신 거 있으세요? 저요? 그 임신했을 때요? 네. 일단은 대화. 대화 대화는 중요하죠. 대화 아주 네. 중요해요. 그다음에 운동은 못했어요. 바쁘셔가지고. 그리고 제가 네. 입덧이 한 거의 30 초반주까지 했어가지고 아기 낳기 사실 전까지 하시는 네, 분들도 그 전에는 있어요. 네. 그렇게 할 여유가 안 됐던 것 같아요. 사실 네. 스트레칭은 그때 교수님이 알려주셔가지고 그때부터 좀 마지막에 바짝 했던 네. 기억이 있고 명상은 못 해봤던 것 같아요. 그죠. 네. 네. 그래서 마음 챙김이라고 저는 표현을 하고 싶은데, 네. 스트레칭은 우리나라의 산모들이 임신을 하면 가만히 있어야 되는 줄 아세요. 뭐 움직이면 움직이면 큰일 큰일 나는 난다. 줄 알고. 네. 특히 임신 초기에는 자궁 착상기에는 절대로 조심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죠. 임신 맞아요. 특히나 1분기 때는 네. 임신 특히나 1분기 때는 막 가만히 있어야 되고 움직이지도 마라. 막 그러잖아요. 또 우리 할머니 1분기 때 할 수 있는 운동 뭘까요? 그게 사실은 웰빙밴드 운동 제가 말씀드리는 그 나의 몸과 소통하는 호흡과 함께하는 살랑살랑 리드미컬한 운동법이에요. 또 네, 어머님들이 또 그렇게 어머님들이 얘기하시는데 또. 가장 기분 변화가 극심할 시기거든요. 임신 1분기 때 힘든 운동은 삼가를 하시는 게 네. 좋은데 하루에 30분 산책이나 그리고 스트레칭은 근육을 이완시키기 때문에 스트레스까지 아. 같이 날려버릴 수 있는 그런 좋은 초기에도요? 운동이에요. 초기에도 아, 스트레칭을 네네네. 하셔도 돼요. 배가 나왔을 때는 오히려 배를 이렇게 뒤로 하거나 그런 스트레칭은 힘들어지거든요. 네. 근데 이제 배가 안 나와 있을 때는 충분한 스트레칭이 임신 시기에 무리한 스트레칭은 근막이라든지 특히 인대, 건에 무리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한 점들에 대해서 잘 적절하게 그 생각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 스트레칭 하면 그냥 무조건 그냥 안전한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결코 그렇지 않아요. 근육이 이완되면서 마음도 이완되는 그런 효과를 음. 가질 수 있고요. 네. 규칙적인 운동은 제가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우리나라 여성들이 근육량이 부족해요. 그래서 네. 그때 PD님한테도 말씀드렸던 맞아요. 게 근육 운동을 좀 하시라고 네. 걸어다니고 산책할 시간이 없으시니까 네, 네. 근육 운동을 하시라고. 근육 운동이 왜 좋으냐면 분만 하고 나서 이제 몸이 회복될 때도 근육량이 많으신 분들이 훨씬 회복력이 좋아요. 그리고 아, 여성분들은 네. 골반을 받쳐주는 근육이 있어요. 네. 그 골반 저근육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골반 저근육이 튼튼하면 자연 분만을 하시더라도 나중에 뭐 자궁 탈출증이나 그런 기타 합병증들도 감소를 해요. 그래서 네. 규칙적인 근력 운동이 참 중요한 것 같고요. 네. 부부간의 대화가 제일 중요한 것 음. 같아요. 자기 자신과의 대화도 중요하긴 한데 부부 사이에 산모들이 이제 자신이 임신을 하면 여러 가지 변화를 겪잖아요. 그러면 남편하고 많이 나누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네. 왜냐하면 그렇게 마음을 충분히 때 임신의 그 정서를 이렇게 한번 보세요. 아기가 어머. 이거는 어프로치라고 표현을 하는데 네. 어떤 행동을 규칙적으로 하는 그런 규칙 있는 것들이 있고요. 중요해라. 예. 여기 아기 쪽으로 내려가. 명상을 저는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자기 몸과의 소통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저는 제가 지도하는 운동 방법을 움직이는 명상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다시 돌아볼게요. 지금 제가 우리 이순되어 오르는 도서관 어르신들 운동지도 운동의 중요성에 대해서 움직임, 몸 공부의 중요성에 대해서 지금 소개해 드리는 거잖아요. 오늘은 자율신경계거든요. 이 자율신경계라는 것이 얼마나 문제가 생기는 거냐면 이렇게 혈관 역동성 증상, 수면장애, 우울증 및 조바심, 인지 능력에 영향을 주고 두통 이런 문제점이 바로 자율신경계의 뭐라고 얘기하지? 실조증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죠. 어느 시기에? 갱년기. 그런데 이게 언제
때부터 겪게 되는 거라고요. 페리메노포즈라고 여기 보시나요? 폐경 주변기. 그 말은 뭐죠? 폐경이 다 이루어지기 전부터. 그러면 그 나이가 몇 살 정도 될 것 같아요? 30대에도 있대요. 3, 40대. 응? 그런데 요즘에 애를 몇 살에 낳죠? 20대에 애 낳는 사람들 많이 있나요? 거의 없거든. 40에도 낳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네버엔딩 산후. 그리고 폐경 주변기로 그냥 접어들고 여성 노인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냥 할머니가 돼버리는 거죠. 몸이. 펄썩하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조금 전에 설명 들은 것처럼 근력 운동. 몸을 만들어야 돼. 근육이 부족해서 그래. 운동을 안 해서 그래. 만보 걷기 해야 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 몸 안 톤이 더 높아질까요? 교감신경 톤만 더 높이자는 거야, 계속. 안 그래도 교감신경 톤이 높은 건데 어떻게 해서? 지금 여기 보시면 mood, 기분과 cognitive function 하면 인지 능력이거든요. 여기 보면 도파민, 세로토닌이 그 기능이 우리가 잘 높아야 어떻게 돼요? 우리가 집중도 되고 뭔가 보상감, 행복감도 느낄 수 있고 막 이렇거든요, 얘네들. 그러니 얘네들은 좀 기능이 떨어져. 왜? 에스트로겐이 그만큼 줄어서. 이게 파동 때문에 그래요. 파동. 양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게 양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 파동이에요. 파동. 그리고 노르아드레날린 그냥 더 막. 응? 그리고 가바가 뭐예요? 뭔가 이렇게 워워 시켜주는 신경전달 물질들.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변한단 말이지.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쌈딱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저도 마찬가지고 조금 뭔가 좀 언짢은 소리 듣고 안 좋은 상황이 되면 뭐 어떻게 돼요? 먼저 흑 숨부터 꽉 몸이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러한 증상 때문에 어떻게 된다고요? 베이소모터 그 혈관 운동성이 막 교란되고 불면증에 야간 발한, 안면 홍조 이렇게 가는 거거든. 근데 딱 이럴 때 산부인과에서는 뭐를 제시를 하나요? 이럴 때 뭐를 제시하냐면 이제 이러다가 이제 폐경 이렇게 되면 이제 질도 건조해지고 막 이렇게 오스테오포로시스나 그러니까 골다공증이나 근감소증이나 막 이렇게 넘어가니까 어떻게 하자? 조기에 폐경 주변부터 뭘 하자? 호르몬 치료를 하자. 뭐 이런 얘기가 돌았었어요. 2000년대 초반에. 그랬는데 그렇게 호르몬 치료를 했다가 뭐가 생겼죠? 유방암, 자궁암의 유병률을 확 높여버린 거예요. 실제로 간호사 대상으로 간호대에서 연구를 했었는데 하다 중단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게 그런 걸 더 유발하는 것 같은 그걸 발견을 하고 중단이 됐었거든. 그런 연구가. 그리고선 다 완전 전면 중단이었어요. 근데 다시 연구가 제가 된 게 이것이 혈관이 완전히 딱딱하게 굳거나 뇌의 인지 기능이 확 떨어졌을 때 완전히 이게 다 뭐 10년 지나서까지 계속 호르몬 치료를 하면 위험성을 높이지만 근막도 마찬가지고 암에 그렇지만 초기에 부족할 때 해주면 효과적이다. 뭐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근데 저는 감히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지금 이런 것들이 다 문제가 뭐라고요? 벌써 내 몸에서 세팅되어 있었던 것들이죠. 우리 여성 호르몬은 언젠가는 줄기로 돼 있었단 말이에요. 그쵸? 그것을 받아들이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 이러이러 문제가 생겨? 그래? 노르아드레날린 파이팅하는 그런 걸 좀 워워하면서 집중력을 좀 더 높일 수 있는 활동, 세로토닌을 좀 더 높일 수 있는 이런 활동을 나한테 선물해 줘보는 건 어떨까? 그리고 그렇게 해봐도 안 되면 해봤자 몇 개월에서 1년이에요. 보통 이렇게 효과가 나타나는 게. 그러면 그 병원을 찾고 의학적 개입을 요청을 해도 그때 늦지 않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에요. 이걸 강력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최근에 또 논문을 또 발견을 했거든요. 에스트로겐에 대한 인체의 반응이요. 너무나 상반이 돼서 그냥 밖에서 투여하는 이런 호르몬 양으로 이렇게 뇌를 보호한다고 믿었던 뇌를 오히려 더 공격
뇌가 공격당하는 환경을 만들 수도 있다라는 연구물을 또 발견을 했어요. 선생님들, 연구물이 현장에까지, 현장이란 우리 동네 병원을 얘기해요. 도달되는데 몇 년 걸린다고요? 20년. 질 건조증이나 이런 문제점들 다 이거 뭘로 해결할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려요. 근막 슬라이딩. 우리 내분비 선의 반응, 이런 것들. 응? 교감신경 항진의 결과거든요, 다들. 그래서 근막이 뻣뻣해서 안 움직일 때 저런 문제점들을 가져올 수 있어요. 이런 질 건조증이랄까 아니면 요실금, 절박성 요실금 특히, 그리고 야간요, 그리고 방광염, 교감신경 항진의 결과들이거든요. 그래서 다시 제가 호르몬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왜 여성의 포커스를 맞추냐면요. 여성의 호르몬 변화가 정말 파동을 치는데 거기에 따라서 몸이 이렇게 반응한다라는 걸 여자들도 잘 모르고요. 그렇게 해서 문제가 생기신 분들이 다 어디를 가죠? 이 병원 저 병원. 아, 병원 돌아도 안 돼. 그리고 어디로 가요? 운동치료센터. 이쪽 잘한다는 선생님 찾아서 거금을 들고 다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런 쪽에서 지도자 과정, 전문가 과정, 교육 열 때 어떻게 해? 몇백만 원짜리, 뭐 2시간에 몇십만 원짜리 뭐 이런 강의를 열어도 돈을 내고 가. 왜? 사업을 해야 되니까. 아주 동기 유발이 아주 엄청나게 돼 있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당사자가 알아야 되거든요. 당사자가. 가장 동기 유발돼 있고 변화를, 즉각적인 변화, 효과를 보기를 원하는 당사자는 본인이잖아. 그런데 중요한 건 그렇게 거금을 들여서 몇백만 원짜리 교육을 받은 그 전문가들이 이걸 돈 들인 만큼 충분히 다 이해를 해서 불편하신 분들한테 이거를 잘 전달할 수 있으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제가 이렇게 화가 날 일이 아니죠. 그러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라는 거예요. 이게 뇌예요, 뇌. 뇌의 위쪽에 시상하부, 시상, 그리고 여기는 시상하부, 이건 뇌하 주체거든요. 위에 있는 시상이라는 위치에는 뭐가 아니면 모든 감각 정보가 뇌로 들어가는 정거장이에요. 그게 오면 뇌에서 막 서로 소통하고 막 해가지고 어떻게 소통을 해요? 시상에서 전에 보여드렸죠? 섬엽으로 정보를 주기도 하고 대뇌 피질로 주기도 하고 여기저기에 막 줘요, 정보를. 그리고 어떻게 통합을 해. 누가? 전전두 피질이. 그리고 이게 화장실에 오줌 누러 갈 일인지 뭐 하는 거? 병원에 가서 방광염 검사를 받을 일인지 내 뇌는 판단을 한단 말이죠. 그리고 방광염기라고 본인이 느껴도 정말 염증 반응 검사를 해보면 염증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거는 뭐에 의한다? 근막의 너무나 과긴장, 교감신경에 의한. 그럴 수도 있는 거고. 그걸 누가 판단을 해야 돼요? 먼저. 내가 판단을 해야지. 그리고 병원을 가는 거잖아요. 근데 저 좀 어떻게 해주세요 하고 달려가면 의사 선생님은 어떻게 해요? 5만 가지 검사를 해야 가능해져. 뭐 별일 아닌데요. 뭐 좀 있어 보세요. 아니면 아유 영 불편하면 이 약 한번 먹어보죠. 더 이상을 어떻게 해줄 수 있을까요? 시상에서 쫙 소통할 수 있게 정보를 주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시상 하부 여기가 바로 하이포탈라무스가 바로 뭐 내분비계 그리고 자율신경계의 중추예요. 우리 몸에 교감으로 반응할지 부교감으로 반응할지 이 중추에서 이렇게 각 조직에서 호르몬을 분비하게끔 해주거든요. 특히 지금 저는 성호르몬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지금 에스트로겐, 프로게스테론 거기에 따라서 우리 자궁내막은 이렇게 탈락됐다가 생겼다가 그리고 여기서는 어떻게 착상이 돼야 되니까 어떻게 해요? 프로게스테론이 분비되면서 착상이 돼야 하니까 어떻게 내 몸의 면역을 낮추게 되고
이러면서 내가 아닌 나가 내 몸에서 살아남을 수 있게끔 도와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꼭 임신이 아니더라도 생리를 겪는 여성은 어마어마한 호르몬의 파동에 영향을 받게 되거든요. 아까 갱년기 그림에서 보셨죠? 그건 좀 정도가 큰 경우고 산후나 그렇지만 우리 여성들은 매달 겪는다고. 그 겪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문제가 돼요. 뭐 해요.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생리전증후군 있고 생리통이 있고 여자들은 이래서 힘들어요. 뭐 저희 좀 봐주세요. 이런 얘기 하자는 게 아니라 그걸 본인이 인지를 하고 이걸 뿌띠 출산이라고까지 얘기를 하세요. 두려움 없는 출산 책을 번역해 주신 정환욱 원장님, 우리 자연주의 출산 들여오신 뿌띠 출산이라고까지 그분이 말씀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그만큼 내 몸은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거예요.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그걸 다른 사람이 인정해 주기를 바라기 전에 나 스스로 인정을 좀 해줘야 되지 않을까요? 전 그거를 좀 전달을 해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내가 스스로 인정을 해야 되고 또 하나 이러한 여성을 운동지도 하고 잘 듣고 계시죠? 기한석 선생님. 운동지도 하고 아니면 치료하시는 선생님들이 어떻게 해야 된다? 확실하게 인지하고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 스스로 이거를 알 수 있게끔 도와줘야 돼요. 왜? 이런 걸 교육을 받아본 경험이 없어요. 그냥 문제가 갑자기 확 왔다고 느끼는 거예요. 멀쩡했는데 내가 갑자기 왜 이런지 모르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스트레스에 취약해요. 우리의 성호르몬은. 이건 여성이건 남성이건 똑같고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렇게 호르몬에 의해서 천천히 분비되는 코티졸이 있고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빠르게 반응하는 카테콜라민, 에피네프린, 노르에피네프린. 이건 부신 수질이고 이건 부신 피질이거든요. 얘네들이 이렇게 반응을 해요. 중요한 건 뭐냐면 성호르몬은 스트레스 영향을 받아요. 남성도 받고 여성도 받는다고. 여자만 얘기하자는 게 아니라 여성의 포커스를 맞춘다는 건 뭐죠? 성이 다름에 의해서 문제가 다를 수 있다라는 거. 제가 전립선비대증 엄청 강조하죠. 남성에 있어서. 전립선비대증에 대해서 이렇게 운동이랑 연관지어서 얘기하는 사람 본 적 있으세요? 여성에 관심이 있으면 남성에도 관심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 차이를. 그렇게 한 발 한 발 차근차근 나가자고 하는 걸 이해를 못 하시더라고요. 여성 호르몬 분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스트레스, 그리고 우리는 정해져 있다. 난소 기능 저하가. 딱 완경이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여성에게 있어서는. 더 이상은 네가 아이를 낳는 데에 네 에너지를 소모하지 마. 충분히 했으니 그 이후의 삶을 충분히 즐기기 바래. 하는 자연의 섭리거든요. 응? 시상하부에서 호르몬 자극에 의해서 뇌와 수체에서 난포자극 호르몬, 황체 형성 호르몬, 남성에게도 똑같이 분비가 돼서 테스토스테론, 안드로겐 호르몬이 분비가 됩니다. 여성은 에스트로겐. 근데 이게 시기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문제인 거고요. 이런 에스트로겐은 뇌의 신경 전달 물질에 영향을 준다라는 거. 이 점이 너무나 중요해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하나가 더 있어요. 스트레스가 영향을 준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죠? 현대인들 중에 스트레스 안 받는 사람은 거의 없죠. 정신적 스트레스. 성호르몬이 잘 분비가 안 된다는 거예요. 특히 요즘 소녀들이 생리불순이 많아요. 그러면서 다낭성 난포증. 뭐 여러 가지 이런 질환들에 막 시달리는데 제때 산부인과 갈 생각도 못 해요. 그러면서 자궁 내막염. 이걸 그냥 방치해서야 될까요? 응? 그리고 하나 더.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난임, 불임이 이런 스트레스에 의한 거라는 생각은 예전부터 했어요. 제가 보건소에서 강의를 해달라고 의뢰를 받기도 했거든요. 왜? 호르몬에 의해서
성호르몬이 분비가 안 되면 임신이 되나요? 남자건 여자건? 안 되죠. 제가 그랬죠. 하는 데까지 우리가 해보고 의료적 개입을 요청하자. 정말 절박하다면. 그게 바로 스트레스 관리인 거거든요. 마음 챙김이라고 많이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지만 이 마음 챙김이란 바로 몸 챙김에서 시작이 돼야 돼요. 어떤 몸 챙김? 자율신경계를 본인이 잘 조절할 수 있는, 스트레스를 조절할 수 있는 비법이죠. 제가 누누이 강조드리는 미주신경 활성화, Vagus Nerve Stimulation Exercise가 있고요. 미주신경이 활성화되는 건 공감, 소통, 대화, 뭔가 무리지어서 지지받고 연대하고 내가 어딘가에서 보호받고 있다라는 그런 신념, 이런 것들이 우리 미주신경을 활성화시킨대요. 자율신경계의 유연성. 제가 연구를 할 때는 HRV, Heart Rate Variability죠. Heart Rate 계속 변해요. 잘 변해야 이게 좋은 거거든. 그게 바로 미주신경을 확인하는 아주 중요한 단초죠. 왜? 들이마실 땐 심박수 높아지고 내쉴 때는 심박수가 낮아지는 교감, 부교감. 이걸 삶에 장착한다면 우리 삶이 훨씬 더 편안해질 거예요. 보세요. 실제로 생리전 증후군을 겪었던 사람이 갱년기에 안면, 홍조 등의 증상이 나타날 위험성이 높다. 파동치는 여성 호르몬의 민감도가 증상으로 나타나는 건데요. 이 민감도를 낮출 수 있는 방법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죠. 호흡으로 자율신경계를 해킹하고 근막을 부들부들 림프순환이 잘 일어나게 하는 살랑살랑 리드미컬한 움직임을 호흡, 목 스트레칭, 그리고 근위부부터 그래서 어떻게? 코로 진동 감각 그리고 이렇게 쭉쭉 눌리는 스트레치 감각을 평상시에 즐겨보자. 지금 요건 넘어갈게요. 근막이 뻣뻣해지면 이렇게 허리 통증 시달릴 수 있고 어르신인 경우에 더 허리 부위에 등허리 부부가 빳빳합니다. 이렇게 근막 슬라이딩이 잘 안 일어날 때 더 통증을 호소하게 되고요. 이 근막 슬라이딩이 일어나는 존에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히알루론산을 분비하게 된대요. 그래서 이게 아까처럼 등허리 근막이 어르신들이 굉장히 빳빳하다 그랬죠. 교감신경 항진돼서 나오는 결과이기도 하거든. 자세 뭐 이런 걸 떠나서.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이렇게 두꺼워지고 이렇게 떡진 근막은 뭘 줄인대요? 근막 슬라이딩 능력을 줄인다. 그래서 어떻게? 얘네들의 히알루론산이 분비되는 것까지도 방해를 한다. 히알루론산이 어떤 역할을 합니까? 우리 화장품으로 바르죠? 약으로 먹지요? 제가 강의 들었을 때 로버트 슐라이 박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얼굴에 보톡스 주사 맞기 전에 어떻게? 이마에 광채, 눈가, 입, 미소 짓는 이런 얼굴의 근막 슬라이딩 운동을 많이 하시라고 그렇게 강조하셨어요. 히알루론산, 히알루로닉 액시드 프로덕션, could modulate gliding. 지금 근막에 영향을 미치는 호르몬, 이렇게 빳빳해지기 쉽게 하는 호르몬에는 인슐린, 당뇨병이 있거나 갑상선 항진증이 있거나 이러면 빳빳해지기 쉬워요. 어르신들 많이 시달리시는 당뇨 질환이 있으신 분이 어깨라든지 허리 통증을 많이 호소하시게 되는 거죠. 지금 이건 넘어가고요. 골반저 근육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많이 강조를 드리는데요. 어르신 골반저 운동을 제가 좀 강조를 드릴게요. 오늘은 노화에 따른 근골격계 및 순환계의 변화에 따라서 근막 및 림프 순환이 저하가 될 수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돼요. 왜? 흉곽이 딱딱하게 그리고 등허리가 아까 딱딱하게 붓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횡격막 호흡이 잘 안 되고 림프 순환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근막 슬라이딩이 일어나기 힘든 거예요. 전체를 봐야 됩니다. 전체를. 골반저만 봐서는 해결될 수가 없어요.
어르신들의 구부정한 자세로 인해 저하되기 쉬운 림프순환을 촉진할 수 있는 몸을 늘려주는 동작. 그리고 그걸 통해서 몸의 불편감을 해소할 수 있음을 직접 경험할 수 있게 해야 돼요. 골반저 근육이 탄성을 회복해야 되고 잘 늘어나고 잘 수축할 수 있는, 그러기 위해서는 골반대와 견갑대의 중립 위치를 잘 회복해야 되는데요. 그 중립 위치를 잘 회복하기 위해서 제가 자꾸 어깨 등짝 조여서 끌어내리기, 만세까지. 그리고 어떻게 골반을 앞뒤 좌우 그리고 이렇게 걷듯이 자꾸 움직여주는 이유가 중립 위치를 스스로 자꾸 움직이면 어떻게 되면 포지셔널 릴리즈, 움직임에 의한 이완이 있거든요. 그래서 광진된 그런 애들을 좀 놔줄 수 있기 때문에 자꾸 움직여 보자고 하는 거예요. 흉곽 및 복부와 등, 골반대 및 하지의 근막적 연결성을 이해해서 호흡을 통해 원심성 조절력을 익힌다. 이게 바로 힘있게 늘어나는 스트레칭이에요. 원심성 수축. 근육도 수축하고 근육을 싸고 있는 근막에도 텐셔널 로드, 긴장감이 부여돼서 근막도 탱글탱글하게 유지할 수 있는 힘. 횡격막 호흡에 의한 골반저 근육의 원심성 조절 훈련. 내 몸은 풍선할 때 밑에 장기가 골반저, 복근근막, 등허리 근막을 어떻게 밀어낸다 그랬죠? 거기에 대해서 저항하는 20% 강도의 원심성 수축이에요. 복근 운동은 이렇게 하셔야 되고요. 골반저 트레이닝도 이렇게 하셔야 돼요. 호흡을 빼고는 절대 얘기하면 안 돼요. 편안한 환경에서부터 심부 근육 동원 훈련을 연습한 후에 서고, 그리고 체중심을 이동하는 동작, 택견 품밟기를 저는 많이 강조드리거든요. 횡격막 호흡과 함께 골반저 근육을 수축할 수 있도록 훈련한다. 이렇게 제안을 제시를 해드렸었어요. 그 물리치료사들 보수교육 특강에서. 그리고 이건 림프순환, 근막순환부터 자율신경계 유연성 회복을 위한 운동법, 이렇게 하면서 제가 1년 동안 진행했던 림프 근막 온라인 공부방에서 사용했던 교재들이거든요. 마지막엔 이것까지 살짝 넣었는데 지금 이 책들 내용들이 그 근거가 될 수 있을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은. 그리고서 림프순환 운동 전문가 과정이라는 걸 만들었고요. 밤사이에 림프액이 정체될 수밖에 없는 건 뭐라고요? 움직이지 않으니까예요. 그리고 체온이 낮아지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림프를 잘 배액을 시켜야 될까요? 잠들기 전에. 그리고 아침에 깨었을 때 어떻게 해요? 살랑살랑 리드민감 있는 움직임을 해서 어떻게 체온을 좀 높여줘요. 그러면 다시 림프액은 잘 흐릅니다. 이걸 클래스 101에 제가 오픈을 해서 운동하는 방법을 자세하게 설명들을 했죠. 그리고 거기에서 횡격막의 구조, 선생님들한테 지금 계속 강조드렸던, 그리고 횡격막과 대요근, 그게 어떻게 해요? 태양신경초리 이 언저리에 따르죠. 교감신경의 분치. 딱딱하게 내 몸을 굳게 만드는, 그래서 내장기의 움직임도 일어나지 않게끔 만드는, 지금 이건 뭐냐면 교감신경 항진일 경우 얘기를 하는 거고요. 사실은 이게 이 태양신경종이 말 그대로 솔라플렉서스는 우리의 힘의 원천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교감신경이 무조건 나쁜 게 아니에요. 파이팅 할 수 있는 힘이거든요. 그래서 거기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저는 이러한 운동들을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전달을 해드리고요. 이때 골반저 근육을 절대 잊지 않아요. 왜? 얘네들이 다 무엇과 연관되어지기 때문에 바로 미주신경. 그리고 이렇게 골반저 근육이 잘 이완이 되면 명확하게 사고하고 의도적으로 행동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하죠. 이를 제지하는 인용 자료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최근에 많이 발표가 됐어요. 자율신경계의 유연성, 부교감, 교감, 그 내용이에요. 이 내용은 조금 쉬었다가 제가 다시 연결 지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또 질의응답 시간 갖도록 할게요. 벌써 11시 9분이네요.